네, 안녕하십니까. 재료 분석 및 조직학의 김정기입니다. 앞전 동영상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앞에서 봤던 재료의 결함들이 과연 전이의 이동에 어떻게 방해를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소송 변형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죠? 전이가 형성이 돼서 전이가 이동하는 현상이죠. 요 현상을 우리가 슬립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런 소선 변형 중 일어나는 전이 이동의 슬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요런 전이 이동할 때 잉여 반면이 전체적으로 중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내부에 응력장이 존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면이 하나가 존재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인장 응력이 존재를 하고 여기는 이제 압축 응력이 존재를 압축 응력이 존재를 하게 될 건데 요런 압축 인장 응력장들이 조금 작용하다 보니까 다른 이제 뭐 그 격자 뒤틀림을 유발시키는 결함이랑 만나게 되면은 이동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요약을 드리자면은 이제 전이 주변에 이제 또 다른 격자 뒤틀림이 발생을 하면은 원래 요 슬립이 진행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E1이라고 하면은 그보다 또 다른 추가적인 에너지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런 현상, 각각의 현상들이 종합 현상들을 종합을 하여서 우리가 재료 강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화 현상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시각화를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바로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뭐 제일 쉬운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어, 이쪽에 사람이 있는데 여기 사람이 아예 없는 지하철을 탔어요. 그럼 지하철을 탈 때 드는 힘이 E1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지하철을 타는데 여기는 만원 전철이에요. 만원 전철인데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힘 E2가 있어요. 그러면은 E1이 전이가 형성되기 쉬울까요? E2가 형성되기 쉬울까요? 당연히 방에 사람이 많은 것보단 사람이 적을 때가 형성되기 훨씬 쉬울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런 방해 요소들이 엄청 많다고 하면은 이제 전이가 형성되는데 상당한 억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이제 전이 형성에 필요한 에너지가 훨씬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억지로 밀어서 들어가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런 에너지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나오는 그 수치가 있는데 바로 이게 재료 강도고 요 강도가 곧 이제 응력이랑 요구가 되기 응력이랑 이제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더 높은 응력이 요구된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이가 이제 형성이 돼서 전이가 이제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아무것도 없는 100m 달리기를 하는 거랑 이제 중간에 허들이 있는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치면은 어떤 게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할까요? 밑에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 전이 이동 중에 또 중간에 방해물이 존재를 하면은 이 이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더 증가를 하게 되고 그 말인즉슨 전이 이동 중에도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를 받아서 곧 위에서 또 말한 거랑 똑같이 더 높은 응력이 요구가 된다는 겁니다. 즉 정리하자면은 전이 형성하고 형성 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를 하던가 아니면 전이 이동 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이동 요구를 해가지고 응력을 요구하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재료의 강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재료의 강화 현상은 곧 전이 형성과 이동을 방해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재 강화 기구에 대해서 쭉 요약을 한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과 동일하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전이가 이동할 때 나타나는 방해 현상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뭐 결함 기존에 있던 격자 구조 내에 결함과 상호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이제 강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전이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 이동을 하는데 원래 격자 안에서는 어, 방해가 없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치환형 원자나 침입형 원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A에 의해서 격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뒤틀림이 나 있죠. 자, 이런 뒤틀림이 나 있으면은 얘네가 전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응력장하고 이제 상호작용하겠죠. 그러면은 이동을 방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응력장이 있으면 얘네들이 우리 이미 지금 뒤틀려 있어 오지 마라고 하면서 이제 밀어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이를 이동을 방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결정력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보게 되면 이게 전이 덩어리죠.
전이 덩어리다 보니까 전이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지금 전이 또 있어. 너 또 오지 마라고 하면서 이제 밀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응력이 뭐라고 했죠? 역응력이 생기고 추가적인 전이 형성 역시 방해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작도 존재할 수 있고 심지어는 똑같은 전이들 지들끼리도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서도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방해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적층결함도 매 한 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석출물 같은 경우도 저번 시간에 정합, 부정합, 석출물 얘기했지만 정합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응력장 작용해가지고 전이를 저 멀리서부터 방해를 하고 이제 부정합 석출물 같은 경우도 저 석출물 자신이 이제 전이가 바로 앞에 오면은 방해를 해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소재 강화 기구가 존재를 한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은 소재 변형을 위해서 이제 전이 이동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기본 에너지가 필요하고 만약에 금속 조직 내에 또 결함이 존재를 한다고 하면은 전이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더 증가된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재 강화 기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 네, 지금부터는 이제 각각의 그 강화 인자들에 대해서 봤잖아요. 뭐 취한형, 침입형 원자, 결정입계, 전위, 석출물. 그런데 적층결함 같은 경우는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기구 자체가 결정립이랑 똑같은 기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이거를 더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결정립계 한 번에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1, 2, 3, 4, 네 가지의 기구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치환형 원자랑 침입형 원자가 존재를 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요 사이에서 격자 뒤틀림이 존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원래 가야 되는 길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뒤틀려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스팔트가 도로에 깔려 있는 거랑 이제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거랑 어느 게 더 쉽겠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스팔트 깔린 길이 훨씬 쉽겠죠. 네. 그리고 비포장도로 달린 길은 훨씬 더 어려우니까 가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 원리가 바로 요 고용 강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자 크기 차이 그리고 격자 뒤틀림에 의한 국부적인 응력장이 발생을 하고 요 응력장에 의해서 이제 전이의 이동이 방해가 되는 강화 현상을 고용 강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응력장의 크기는 용질의 농도라든지 원자 크기 그리고 치환형 침입형 원자의 유무에 따라서 그 정도가 바뀌게 되고 당연히 용질 원자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고용 강화 양 증가하겠죠. 왜냐하면은 돌이 하나 있는 거랑 돌이 여러 개 깔려 있는 거랑 어떤 게 더 방해가 많이 되겠어요. 이게 많이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단위 격제 치환형 원자가 이 정도 개수가 있다고 하면은 강화 효과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루트 C개의 비례를 해서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환형 원자 기준입니다. 네, 요런 강화현 관계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된다? 강도가 증가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재료 중 하나가 바로 고엔트로피 합금인데요. 고엔트로피 합금이라는 게 별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그 주기율표상에서 5개가 붙어 있잖아요. 이 5개 붙어 있는 거를 똑같이 이제 섞어가지고 하나의 상을 가지는 금속 재료를 만든 재료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혼합 엔트로피가 형성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5개 원소가 다 다르니까 이제 혼합 엔트로피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될 건데 이 혼합 엔트로피가 있으면은 델타 H-T 델타 S에서 델타 S가 높아지니까 이게 한 상으로 있을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델타 G가 낮아지니까요. 네, 깁스프리 에너지가 안정화되니까 그래서 요 상 안정화를 시켜서 단일상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합금 원소가 전부 다 5개가 균일하게 있잖아요. 근데 합금 원소의 원자 크기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겠죠.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원자의 크기 차이에 의해서 내부의 격자 뒤틀림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런 격자 뒤틀림이 크게 나타나면은 아까 앞에서 봤던 고용 강화가 극대화될 수 있겠죠. 네, 이런 고용 강화 극대화를 노린 재료가 바로 이제 고엔트로피 합금이고 요 고용 강화의 극대화 때문에 이제 기존 소재에 비해서
높은 강도를 가지면서도 연성을 보이는 이런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고용 강화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전이 자기들끼리 이제 부딪혔을 때도 이제 청력이 발생해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응력장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자, 요런 강화 현상을 이제 전이 강화라고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재료 과학 시간에는 가공경화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요 가공경화 같은 경우는 전이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응력장의 간섭이 발생을 하게 되고, 요 간섭에 의해서 에너지 장벽이 증가를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이거를 극복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를 하게 되고, 이게 만약에 전이가 한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랑 세 개가 이렇게 있거나 네 개가 이렇게 있거나 하면은 더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강도가 더 증가하겠죠. 그 말인즉슨 단위 부피 내에 존재하는 전이 밀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체 소재의 강도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저번에 제가 그 전이 이동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전이가 형성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형성되는 기구 같은 경우는 쭉 설명을 했었고, 이제 소멸 역시도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반대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소멸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전이가 형성되고 소멸되는 게 이런 그 강화 기구가 일어남에 따라서 계속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전이 형성 소멸 속도에 따라서 이제 소재 가공 경화율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가공 경화율에 대한 얘기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전이 밀도와 소재 강도의 관계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전이 밀도가 증가할수록 이제 소재의 강도가 증가를 하는데, 반대 전이와의 이제 상호작용이 이제 대략적으로 중심점과의 거리가 된다고 했었죠. 근데 중심점과의 거리가 이제 L분의 1이라고 보게 되면은, 그 전체 부피 M 스퀘어 전체 부피,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전이 밀도의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제 미터 세제곱에 그 중에 길이가 이제 밀도가 되거든요. 그럼 미터 제곱분의 1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역수로, 요게 지금 실질적으로 어 요거의 루트 값이 되잖아요. L이. 맞죠? 그러면은 전이 밀도는 이 루트 값의 역수가 되니까 루트 로가 되겠죠. 그래서 재료의 강도는 그 전이 밀도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가 다음 학년에 이제 강도학이라든지 물리학 쪽 수업을 듣게 되면은 또 자세하게 유도식을 배우게 될 건데, 지금은 이제 전이 밀도의 루트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식을 이제 우리가 테일러 하드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식이 상당히 중요해요. 전이 밀도 강화 얘기할 때는. 그래서 요런 식에 의해서 이제 전이가 강화가 되고, 이제 재료가 강화되는데, 소성 변형이 일어나면서 전이 형성하고 소멸되는 기후가 계속 상호작용이 동시에 작용하다 보니까 이게 소성 변형 증가율에 따라서 요 정도가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가공 변화율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형률에 따른 소재 가공 경화의 변화를 나타내는 식인데, 요게 이제 총 3단계의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초기에 이제 요 인장을 당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항복 강도가 되면서 전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새로운 전이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전이가 방출됨에 따라서 이제 원래 항복 강도에서 버티고 있던 가공 경화 지수가 훅 떨어지는 현상이 처음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이런 전이들이 이제 이동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전이를 이제 만나거나 아니면 결정 있게 전이가 걸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런 전이들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쌓이고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아까 앞에서 봤듯이 이제 전이 강화 현상이 나타나서 이제 가공 경화율이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이제 2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이가 이제 엄청 많이 형성이 되고, 이제 다른 전이들하고 소멸되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많아지고 이제 교차 슬립도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런 교차 슬립들에 의해서 슬립면을 이탈하고 상호작용에 의해서 전이 소멸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가공 경화율이 이런 식으로 뚝 떨어지는 과정이 존재를 해서 총 3단계의 이제 가공 경화율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었죠. 요 교차 슬립하고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적층결합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적층결합 에너지가 높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교차 슬립 잘 일어난다고 했어요. 자, 이런 교차 슬립이 잘 일어나면은
반대되는 방향의 전이들도 잘 만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소멸량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전이 소멸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공 경화율이 낮은 적층 결합 에너지에 비해서 낮게 나와요. 반대로 이제 낮은 적층 결합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 전이들이 있다 보니까 교차 슬립이 거의 안 일어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전이 소멸량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높은 적층 결합 에너지보다도 이제 가공 경화율이 훨씬 더 높게 유지가 되는 네, 이런 차이를 보인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자세한 이런 유도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공 강도학이라든지 이제 물리학 같은 수업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그때 알아두시면 되겠고 지금은 현상학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잘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이 강화가 제일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고망강강, 이제 투입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투입강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낮은 적층 결함 에너지를 가진 재료인데, 그래서 기존의 이제 최강 재료들 같은 경우는 이제 BCC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이제 연필 활주 곡선 다니면서 완전전이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슬립하는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FCC 오스테나이트 구조 안에 이제 적층 결함 에너지도 굉장히 또 낮다 보니까 어, 내부에 이제 적층 결함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요. 요 적층 결함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전이가 크로스 슬립이 거의 안 되겠죠. 그것 때문에 전이 소멸량이 굉장히 감소하다 보니까 높은 이제 가공 경화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덕분에 이제 기존의 고만강강 같은 경우는 기존의 철강 재료가 한 300에서 400메가파스칼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매우 높은 강도랑 연신율을 보여요. 그래서 그 강도가 거의 1기가파스칼에 달하고 이제 50에서 60% 연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1기가파스칼을 가지고 있는 걸 실제로 포스코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브랜드명을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가스틸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고만강강에 대한 이제 설명을 받고 네. 다음으로 이제 결정립계에 대한 강화 현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0차원부터 해서 이제 1차원 결함 받고 이제 2차원 결함에 대해서 네, 학습을 한 2차원 결함인 이제 결정립계와 전이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립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결정 부분에서의 불합치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불합치 현상에 의해서 이제 전이 이동을 강하게 방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 녀석인데 이쪽으로 못 가죠. 못 가다 보니까 여기 중간에 걸려가지고 이제 결정립 주변에서 이제 전이 쌓임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전이 쌓임 현상 때문에 전이를 추가로 밀어내기 전이가 쌓이면서 얘네들이 오지 마라고 하면서 이제 역으로 밀어낸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이게 이제 역응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응력을 극복하면서 이제 전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힘이 필요하게 돼요. 네. 추가적인 힘이 필요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강도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다결정에서의 소성 변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그 주변 결정립하고 이제 방위관계에 따라서 변형의 집중 현상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방위각이 크면 클수록 이제 이런 변형률 집중 현상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보게 되면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제 미스오리엔테이션 세타가 있으면은 강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포화가 되겠지만은 이제 15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이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15도를 기준으로 고경각 있게 소경각 있게를 나누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근데 이게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이 결정립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하나하나 다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미세 변형을 하나하나 테스트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 평균치를 이제 보여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 평균치를 보여주는 결과가 바로 우리가 인장 시험을 했을 때 나타나는 곡선인 네, 요 응력 변형률 곡선이에요. 네, 요게 입신론이고 시그마죠. 네, 요게 이제 응력 변형률 곡선입니다. 그래서 응력 변형률 곡선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전체
그 결정입들 모여 있는 칩 합체에 이제 대표적인 기기적 특성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모든 방위가 임의적으로 다 존재하잖아요. 요 존재를 했을 때 결정립에 따른 강화 현상을, 결정립에 의한 이제 강도 증가 현상을 정량화해서 보여주는 식이 바로 여러분들이 뭐 아마 재료과학 시간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홀 패치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요 홀 패치 관계식은 임의의 방위에서 항복 강도와 결정립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 요 관계식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d의 마이너스 0.5제곱, 그래서 루트 d분의 1에 비례하는 식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립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재료의 강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관계식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거고, 실제 실험값에서 여러 가지 재료들에 대한 식을 보게 되면은 결정립이 D-0.5거든요. 지금 마이너스가 여기 겹쳐서 잘 안 보일 건데, 결정립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강도 증가하는 게 선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많은 실험에서도 볼 수 있을 거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재료 실험 같은 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식들, 요런 이제 결정, 관계에 의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결정립계가 작아지면은, 네, 결정립계 크기 D가 작아지면은 강도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를 하겠죠? 근데 이게 깨지는, 어느 시점에서는 깨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크기가 한 20나노미터 정도 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강도가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도가 훅 떨어지게 되는 요 구간이 존재를 해요. 요걸 이제 네거티브 홀 패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 현상이 왜 나타나게 되냐면요. 결정익계 주변 자체가 앞에서 그림을 보시면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로 다른 결정들이 막 겹쳐 있다 보니까 이 주변 부분들이 많이 비어 있어요. 굉장히 불규칙해요. 그래 그 말인즉슨 원래 규칙적으로 원자가 충전돼 있으면 원자 충전율이 굉장히 높은데 원자 충전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공공도 가지고 있고 좀 많이 헐거워요. 그래서 다른 결정 내부와 비교해서 이제 공공의 확산이 네, 굉장히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예전에 나중에 이제 확산 관련 공부해 보면은 벌크 디퓨전이라는 디퓨전도 있지만 파이프 디퓨전이라고 해가지고 요 결정립계를 따라서 헐거운 부분 따라가지고 이동하는 디퓨전이 있어요. 그 디퓨전이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요. 그래서 요 결정립계가 너무 작아져서 결정립계 비율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전위에 의한 이동이 아니라 이제 주로 공공에 의해서 얘네들이 결정익계 자체가 쭉 미끌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끌림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원래 이제 전위가 형성되고 이 전위가 이동해서 그 결정익에 걸려가지고 방해되는 것보다 결정이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오히려 그 결정익 미끌림이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강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나노미터 이하에서는 이제 리버스 홀 패치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결정기 크기 감소에 따라서 결정기 미끌림이 더 잘 일어나서 강도 감소가 더 잘 일어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금속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자면 여기서 잘 안 벗어나요. 기껏 많이 작아져 봐야 100나노미터거든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흔히 다루는 금속들 같은 경우는 요런 현상들보다 이제 일반 홀 패치 현상이 훨씬 더 우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교과서에서는 이제 홀 패치 현상에 대해서만 주로 많이 가르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볼 것들이 이제 석출 강화 현상인데요. 석출 강화 현상 같은 경우는 아까 전 우리가 그 재료 결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석출물이 정합이냐 부정합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석출물의 크기가 작으면은 얘네들이 그 미스핏이 좀 있더라도 기지와의 정합성을 좀 잘 유지해요. 근데 석출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네들이 미스핏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정합을 유지 못하고 부정합 관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정합 부정합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석출물의 크기에 따라서 석출 강화 기구의 종류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석출물의 크기가 작아서 정합성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전이가 이
라인을 그대로 따라서 통과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통과를 할 때, 그래서 이제 기지와 정합성을 갖고 속출물의 크기가 작을 경우 전단기구가 발생을 하는데, 이 전단기구가 발생을 할 때 속출물이 이제 전이가 이제 속출물 통과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버거스 벡터만큼 당연히 이동을 하게 되니까 속출물도 버거스 벡터만큼 이제 가르고 지나가겠죠. 위에처럼 이런 식으로 실제로 TM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요때 이제 재료의 강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속출물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단단한 걸 통과해야 되고 길이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힘이 더 많이 필요할까요? 적게 필요할까요? 당연히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재료의 강도는 이제 속출물의 크기에 제곱근의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관계를 보이고 있어요. 네, 이런 관계를 보이고 있고, 반면 이제 사이즈가 너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얘네들이 이제 그 격자 간의 관계가 깨지고 이제 부정합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 경우 이렇게 속출물이 커지게 될 경우 이제 전이가 요 격자 간이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속출물을 통과 못하죠. 대신 이 속출물을 이렇게 뺑 돌아서 우회를 하게 돼요. 이렇게 둘러싸서 통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속출물 사이에 전이 루프가 형성이 되고, 이 전이 루프가 형성이 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 전이 간의 간격이죠. 이 속출물 사이의 간격 L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하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속출물 중심 사이의 거리, 이제 R, ER 지름 역시도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사항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속출물 지름 커지면은 1-2R이 감소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은 속출물 사이의 지름이 커지면은 이제 주변에서 용질을 많이 빨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변에는 속출물이 형성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더 먼 거리에서 속출물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최종 이 크기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L-2R 자체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식에 의해서 속출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이 강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종합을 해보면 전단기구랑 우회기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속출물의 크기 증가에 따라서 이런 식의 관계를 보이게 될 건데,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전단기구랑 우회기구의 교점이 있어요. 근데 전이라는 녀석이 상당히 재밌는 게 항상 쉬운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네 크기가 상당히 작을 때는 그냥 얘네들이 가르고 지나가는 걸 좀 더 선호하다가, 너무 커진다 싶으면은 안 되겠어. 그냥 우회해서 돌아가는 게 우리가 더 작은 힘을 필요로 하겠어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따르는 거는 이런 식의 그 힘의 관계식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기서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임계 그 속출물 반지름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전단기구와 우회기구의 전환이 일어나고 요 임계핵 반지름에서 제일 강한 속출 강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의 요 그래프가 형성된 이유에 대한 원리를 조금 다시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속출 강화 효과가 제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재료가 바로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특히나 이제 알루미늄 구리 합금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석출물들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는데, 나중에 아마 그 금속 관련 실험을 해보게 되면은 그 시오 경화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게 그 알루미늄 합금에서 온도를 좀 가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부에 석출물이 점점 형성이 되고, 이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강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크게 네 가지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는 이제 알루미늄 구리가 그대로 그냥 고용체로 있는 상태예요. 그냥 고용 강화만 유지다가 갑자기 2단계에서 이제 국부적으로 석출물이 조금 형성이 돼요. 이제 구리 알루미늄 형태의 석출물이 이제 판상 형태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크기가 보면 알겠지만은 1나노미터에 10나노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이제 FCC 알루미늄 이제 기지랑 정합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요걸 이제 나중에 좀 고상한 말로 GP존이라고 배우게 될 건데, 요 GP존이 형성됨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응력장이 이제 형성이 되니까 전위의 이동이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강도가 한 번 더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속출물이 점점 커지겠죠.
점점 이제 커진 상태에서 이제 정압 속출물이 유지할 수 있는 한계점이 와요. 요게 이제 3번이 되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점점 이제 강도가 증가를 하겠죠. 왜냐하면 전단 강화에 의해서 어, 전이를 갈라 이게 에너지를 그 전이가 석출물을 갈라야 되는데 그 석출물을 가르는데 필요한 힘이 점점 더 커지니까. 근데 이제 이보다 석출물이 더 커지게 되면은 이제 엄청 커지거 사이즈가 엄청 커지죠. 거의 1마이크로미터의 크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석출물이 기지랑 그의 미스핏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더 이상 정압을 유지를 못하고 부정압 관계가 돼버리게 돼요. 이 부정압 관계가 돼버리게 되면은 이제 아까 전에 봤던 전단 기구가 아니라 그 우회 기구를 타고 강도가 떨어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다 보니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를 이제 실제 실험적으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은 시호 경화에 따라서 이제 석출물이 이제 크기가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3단계까지는 이제 강도가 증가하다가 4단계부터는 이런 전단 우회 기구에 의해서 오히려 강도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요 기구에 대해서 요 기구가 왜 나타나는지를 이제 보려면은 이 석출 강화 기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예시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알루미늄 합금들 석출물 보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들은 지금 보게 되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네, 요 격자 안에 면심에 이제 위치하는 FCC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이제 FCC 구조가 깨지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척출경화 디스크에서 정합성이 깨지게 된다는 거 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런 알루미늄 재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흔히 보게 되는 이제 전투기라든지 비행기의 외피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항공기용 구조재로 굉장히 많이 쓰인 재료다 보니까 제가 이걸 예시로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각각의 1차원, 2차원, 3차원의 0차원부터 3차원에 해당되는 이제 고용체라든지 이제 전이 그리고 결정있게 그리고 석출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강화기구에 대해서 각각 배웠어요. 그래서 고용강화 같은 경우는 왜 나타난다고 했죠? 용질 원자의 이제 크기 차이가 나타나서 이 내부 뒤틀림에 의해서 강화 현상이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용질 농도라든지 원자 크기 그리고 치환형 침입형 원자 여부에 따라서 이제 그 강화 크기가 차이가 발생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원자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고용강화가 증가하는데 이게 루트 C만큼의 관계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제 전이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의한 이제 전이 움직임의 방해가 나타난다고 했죠. 전이에 의한 가공 경화에서는. 그래서 이 전이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깨기 위해서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말인즉슨 이제 전이가 많아지면 많아져서 꽉꽉 찰수록 어떻게 된다? 이제 이걸 깨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 말인즉슨 전이 밀도가 증가할수록 소재 강도가 증가를 하는데 이것 역시 루트 로의 관계를 보인다고 했어요. 네,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다음으로 이제 결정기계 같은 경우도 결정기계 주변에 이제 전이가 점점 쌓이면서 역응력 형성되니까 강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역응력을 뚫고 전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응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네, 그 응력을 이제 정량화하는 식이 바로 홀패치 하드닝 식이고 홀패치 하드닝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기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강도가 증가를 하죠. 그 말인즉슨 루트 D분의 1에 비례하는 관계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관계식에 따른 주요 인자를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3차원의 석출 강화 같은 경우는 이제 석출물 주변에서의 이동이 방해가 되는데 이게 그냥 전이를 가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지나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가르고 지나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기지랑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고 우회를 하는 경우는 기지랑 부정합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이의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그 석출물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정합 관계에서는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이제 우회 기구 같은 경우는 크기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제 그 1분의 1에 의해서 강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좋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요 관계식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직에 의해서 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알았고, 그럼 이런 강도의 그 조직이 상당히 중요한 거를 알았으니까 그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직을 이제 한번 바꿔봐야겠죠. 그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재료 가공에 있어서 제일 대표적인 공정들이 몇 개가 있어요. 주조라든지 이제 소선 가공이라든지 열처리 공정이 있는데 이런 공정들을 진행을 했을 때 재료의 미세 조직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시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